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전 세계 20억 명이 사용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최고 경영자죠. 이 마크 저커버그가 최근 미국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질타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가 아동 성착취와 폭력의 온상이 되면서 그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뉴욕타임즈는 이 문제를 두고 미국의 위기라는 표현까지 사용했다고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페이스북의 모 회사인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급등하면서 마크 저커버그가 세계 4번째 부자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SNS의 명과 암, 잠시 뒤 IT 연구소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 이야기인데요.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일을 하고도 임금 또는 수당을 제때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알려드릴 텐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바 들으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경제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지난해 12월 경상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고요? 네, 한국은행이 오늘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74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5월 이후에 8달째 흑자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연간 경상수지는 2022년보다 37.4% 늘어난 거고요. 한국은행 전망치 300억 달러보다도 50억 달러 이상 많은 수치입니다. 조금 항목을 나누면 서비스 수지에서는 크게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수출이 늘어났어요. 상품 수지가 80억 달러 넘는 흑자를 냈는데 그중에서도 반도체 수출이 크게 늘었고 승용차 수출도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인 영향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다가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우리가 수입할 때 그 금액이 줄어든 것도 흑자 증가에 기여를 했고요. 원자재 중에는 가스나 석탄, 화학공업 제품, 원유 수입액에서 크게는 30%대, 적게는 4에서 10%대까지 줄어들었던 효과가 컸고 반도체 제조 장비라든가 곡물, 승용차 등의 수입액도 축소됐습니다. 반면 이렇게 늘어난 상품 수지하고는 다르게 서비스 수지는 25억 4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여기에는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를 했고 또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벌어들이는 특허권 사용료 수입이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런데요, 막상 우리가 체감하는 경제 상황은 그렇게 좋지 못하잖아요. 네, 저도 항상 뉴스를 전하는 입장에서 이런 숫자들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힘들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경상수지는 몇 달째 흑자라고 하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시간에도 짚어봤지만 IMF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올려서 잡았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다른 수치들을 보면 막상 또 이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지표마다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건데 결국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열쇠는 내수 회복에 있을 거예요. 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 지수가 2년 연속 쪼그라들었고 그 감소폭마저도 크게 훅훅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2년 연속 소비가 감소한 건 1995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처음이고요. 지난해 감소폭으로 보면 2003년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크게 떨어졌습니다. 또 국내로 물건이 팔려나가는 수준을 보여주는 수치가 있는데 이게 내수출하거든요. 이것도 전월보다 1.3%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줄어든 게 쓰는 거예요. 돈 쓰는 거. 네. 그러니까 어렵다 느끼니까 지갑이 꽉 닫혀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 업계도 수출에서는 호조세를 보였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내수 판매는 감소가 심상치가 않은 네. 모습이에요. 국내 승용차 판매량이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고요. 또 자동차보다 더 필수제인 게 음식료품인데 그 자동차 같은 건 사실 조금 더 여유가 있을 때 구매를 하다 보니까 예, 음식료품은 필수적인데 여기 소비도 줄어들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통계청과 한국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음식료품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2.6% 줄어들었는데요. 이것도 2005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에 2020년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건데 지난해 감소폭이 더 커진 겁니다. 아무래도 먹거리 다 비싸져가지고 물가가 너무 치솟다 보니까 여기에 부담이 커졌고 고금리에다가 이렇게 소비 여력도 약화한 게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그만큼 국민들이 뭔가 더 사 먹고 이제 쓸 여력이 없다는 뜻이고 이거는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도 상황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는 어제 가장 큰 이슈를 몰았던 네.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에서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후폭풍이 일고 있어요. 장난 아닌 것 같아요. 네. 당초에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최대한 늘릴 수 있는 수치가 1,500명에서 2,000명 선이라고 계산이 나왔고 그럼 이걸 토대로 한 1,000명 수준에서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2,000명이니까 예상을 뛰어넘은 파격 증원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제주대 의대가 신설됐던 1998년이 마지막이었던 걸 감안을 하면 27년 만에 증원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2021년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 여기에 한의사도 포함이 된 건데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국가 중에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지방병원들은 돈을 줘도 의사들이 안 온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환자들은 여기 서울의 빅5라고 하는 병원들도 네. 그 앞에 고시촌들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월세 주면서 머무르면서 병원을 다니고 원정을 다니시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전 국민적으로 공감되는 형성은 된 것 같아요. 또 어제도 살짝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교육 관련 주가가 어제 바로 막 들썩이기 시작을 했죠. 발표 전부터. 네. 아무래도 반수생, N수생이 늘어나고 또 현직 직장인들까지도 의대 입시에 대거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학원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서울대 졸업하고 최근에 취업까지 했는데 의대 재수를 희망한다. 학원 등록을 하겠다라거나 현직 초등학교 교사인데 학교 다니면서 학원 다니고 재수를 하겠다. 이런 문의를 네.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대학교나 이제 대학원에서 이공계 학생들 유출이 좀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저 입시 업계에서는 이게 참 표현이 그런데 올해 입시부터 그 스카이라고 하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그 학교 위에 대학교 하나가 더 생긴 셈이다. 네.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 해요. 전반적으로는 의사 수를 늘려서 우선적으로 공급 물량을 확대를 하고 의사들의 어떤 희소성을 떨어뜨리는 거에서 효과를 볼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는 무분별한 이런 기초과학이나 이공계 인재 유출 또 과잉진료 같은 부작용들까지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대비책과 제도를 꼼꼼하게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료계 반응도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을 비롯한 단체 행동을 시사하고 나섰어요. 네, 의협은 예고한 대로 현 집행부가 총사퇴를 하고 비대위를 꾸려서 총파업 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협의 입장은 지금 필수 의료 위기를 인정을 하고 근데 그것의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수가가 불균형하고 의사들이 끌어안고 있는 사법적 부담 이런 것들이 의사들을 더 위축되게 만든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 더불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다음 주에 임시총회를 열고 단체 행동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상 이제 개인병원 같은 데보다는 의협은 주로 그렇게 개인병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대한전공의협의회 이 전공의 쪽에서 파업에 들어가면 더 타격이 체감하는 타격이 네. 커지거든요. 이르면 설 연휴 직후에 의료계 집단 휴진이 예상이 되고 있고 정부는 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올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서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기에다가 병원협회도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료계와 적극적인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럽고 참담한 신정이다 이렇게 우려를 표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의과대학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의사들을 키워내는 그 의학 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신중히 결정해야 된다는 지적이고요. 그렇게 교육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를 다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응급 환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좀 단단히 마련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권 반응도 좀 살펴볼까요? 네. 야당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엄청 그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하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일단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조심스럽게 우려를 표했습니다. 단순히 의사수를 늘리는 게 모든 문제의 해답은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역의대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병행을 해서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확충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게끔 촘촘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또 지적한 게 여당도 지역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공약을 했는데 이번 발표에서 여기가 빠져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답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건데요. 실제로 아직까지도 의대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어요. 전남인데 네. 권역별로 봤을 때 전남에는 아직까지도 의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수건 사업이었는데 전남 의과대학 신설은 이번 정부 방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 지역의대 신설이라는 거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포함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오늘 밤 KBS에서 방영될 예정이에요. 네, 오늘 KBS와의 대담을 통해서 집권 3년차 국정 방향을 소개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제목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이 윤 대통령이 KBS 앵커에게 대담 장소부터 해서 이제 대통령실 청사를 직접 소개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해요. 그동안 그 용산 집무실 내부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었지 이렇게 볼 수는 없었는데 그게 좀 처음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사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가장 큰 관심인데 네. 어떤 수위로 설명할지 이런 대한민국의 눈과 귀가 오늘 밤에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그동안 계속 얘기가 나왔던 제2부속실 설치라든가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외에는 정부 기조가 지금 특히 계속해서 좀 민생정책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민생정책을 또 공개할 가능성도 있어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 녹화 방송이다 사후 편집이 가능하다 말이 좀 많은데 별도 자료 없이 그간의 생각을 얘기를 했고 녹화장에 프롬프터도 설치되지 않았다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일단은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오늘 방송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이야기도 많고 또 설날 직전에 밥상 민심에 영향을 주는 거라서 어떻게 이 민심이 변화할지 내일이면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을지 저도 참 궁금한 대목이고요. 네. 신년 대담은 오늘 밤 10시에 KBS 1TV에서 100분간 방영됩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정치권으로 눈을 돌려보죠.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이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오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지금 참석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창 진행 중이어가지고 저희도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제가 조금 종합을 해봤는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의 소통은 다양한 방법으로 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본인이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주고 생각이 다를 때까지 다를 때 네.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렇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건 아무래도 그동안 불거졌던 공천 논란이라든가 김경일 비대위원이 불출마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둘러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또 이제 여당에서 계속 밀고 나간 게 운동권 청산이 핵심이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맞서면서 검사 독재 청산을 주장하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검사 독재를 한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 길거리로 돌아다닐 수 있겠냐. 감옥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또 방금 전에도 이 신년대담, 윤 대통령의 신년대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에게도 이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질문이 또 나왔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오늘 적절하게 잘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저열한 몰카 공작이 맞다는 입장을 다시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번에 신년대담의 온도차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요 정도 선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정도 언급한 선에서 또 오늘 신년대담을 살짝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또 한 위원장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 한다면서 중진 희생론에 계속해서 힘을 싣고 있어요. 네. 본인도 불출마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게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다 강조를 했는데요. 이런 발언이 나오면 아무래도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냐, 누가 헌신을 해야 되는가, 이런 관심이 네. 쏠리기 마련이죠. 일단 여당은 이미 5선의 서병수 의원, 3선의 김태호 의원에게 각각 부산 북강서갑, 경남 양산을 출마를 권고한 상태입니다. 기존 지역구에서 바꾸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로 나가라 한 이 두 지역구들이 각각 민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곳들입니다. 지금 민주당 전재수, 김두관 의원이 있고 또 영남 지역에서는 좀 여당에게는 다소 불리한 지역으로 꼽히는 곳들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험지 출마 요구가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물어봤더니 공관이 일이니까 더 이상 말하진 않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험지에다가 중량급 인사들을 좀 조정해서 배치를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낙동강 한강벨트로 시선이 옮겨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부산, 경남 양산 이쪽이 낙동강 벨트고, 또 한강벨트 서울 쪽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다수 몰렸던 서울 마포갑, 여기서는 교통정리를 하면서 각각 다른 지역구로 옮겨서 배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마포갑으로 가겠다는 이용호 의원은 서대문 갑으로 가고, 최승재 의원이 경기 광명갑으로 가고, 여기도 모두 민주당 의원이 현역인데, 향후 공천심사 과정에서도 앞으로 이제 또 중진들을 험지에 등판시키는 전략이 나올 것 같아서 또 여기에 얼마나 받아들일지 이것도 관건이 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통합형 비례정당 제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4년 전 위성정당과는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르다는 걸까요? 네, 여기서도 이제 뭐 경론이 오가지 않을까,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반박을 하지 않을까 관측이 나왔었는데 만장일치로 채택을 했고요. 네. 민주당은 이 현행제도인 연동형 비례제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에 함께하는 모든 정당, 정치 단체들과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성정당하고 다르다는 거는 홍익표 원내대표가 설명을 했는데, 그 부분을 부인을 하진 않겠지만 그때는 민주당이 빠진 상태였고 지금은 제3정당으로 함께하는 방안으로 통합비례정당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고, 또 일각에서는 통합비례정당으로는 후보 검증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럼 무조건 세만 불리고 보는 그림이 나온다면 궁극적으로는 야권에도 그렇게 도움이 될지에 좀 의구심이 있어요. 네. 일단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격과 공적 마인드를 가진 분이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런 분들과 투명하게 운영할 생각이다. 좀 원론적으로 답을 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통합비례정당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지지자들과 중도층이 이거에 얼마나 공감을 하고 받아들일지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민주당에선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발언이 또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 탄생에 기여한 이들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스럽게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로 눈길이 옮겨가고 있는데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 직후에도 결국엔 친문을 또 겨냥하는 것이냐라는 반발이 나오게 되는 건데, 대표적으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바로 반박을 내놨고요. 하지만 반박과는 또 별개로 공관위 차원에서 이런 주문이 나온 거고, 설 연휴 이후에는 현역 의원에게 하위 20% 결과를 또 통보한다고 하니까 단계적으로 중진들에 대한 용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귀성길이 시작될 텐데요. 명절 앞이라 시내도로 이동량이 평소보다 많은 편입니다. 고속도로는 막바지 도로 정비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2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천안 분기점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으로는 보문터널 아니고요. 승용차 사고를 처리하면서 1km 구간에서 차량 정체에 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 부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양방향이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있어서인데요. 특히 목포 쪽으로 6km 구간에서 정체가 심하니까요. 송악이나 당진 나들목에서 국도 쪽으로 우회 운행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오늘은 IT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IT연구소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최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플랫폼스의 주가가 20%나 급등하는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4분기 지난 4분기 실적이 나오는 건데 AI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주도하는 회사들의 실적이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뭐 알파벳 이런 데들의 실적이 좀 올라갔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놀랐던 게 이제 메타 말씀하신 대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었습니다. 주가가 하루에 20% 이상 올랐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우리 이게 메타의 CEO인 주커버그 있잖아요. 네. 네, 마크 주커버그가 이제 20%가 오르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하루 사이에 276조 원이 이제 불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267조까지 돼서 실제로 올라가게 됐고 주커버그의 자산 가치가 280억 달러가 늘어나서 1,700달러가 됐습니다. 억짜리가 감이 안 오는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계 네 번째 억만장자까지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이제 어떤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메타의 주가가 오른 네.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대로 하나는 이제 AI,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 챗GPT 같은 이런 것들이 쓰이게 되면서 메타가 챗GPT를 만든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이제 본인들의 언어 모델인 라마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연구자들이 쓸 수 있게 약간 오픈 소스 형태, 그러니까 누구나 쓸 수 있게 풀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면서 이게 뭐 스마트폰에 탑재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러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상승되는 게 있었고 더 근원적인 건 네. 한동안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뭐 위기다, 뭐 이제 사람들이 안 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다른 플랫폼들로 많이 갔거든요. 근데 결국엔 다시 다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로 갔는데 재미없다 아니면 가도 친구들이 따라오진 않는 것 같아 이러면서 결국 다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으로 오니까 거기에서 광고 매출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었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그 광고를 돌릴 때 드는 비용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직접적으로 세팅해주고 이런 것들에도 이제 AI가 들어가니까 네. 이제 그 메타 회사 입장에서는 광고를 예전에 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뭐 광고를 하겠다고 올렸을 때 확인하고 이제 분류 작업하는 걸 사람이 쓰던 것들 AI를 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인건비가 줄겠죠. 그리고 네. 이 AI가 조금 더 이 광고의 효율을 계속 높여주는 거예요. 예를 네. 들면은 특정 20대 여성에게만 타겟팅을 하겠다. 예전엔 이게 조금 다른 지역까지 타겟팅 됐던 게 AI가 똑똑해지면 정확하게 광고가 되니까 광고주 입장에서 효과가 좋은 거죠. 광고주는 이제 돈을 더 쓰는 뭐 이런 구조가 되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를 가지고 있는 메타 커뮤니케이션스의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메타의 주가가 급등하기 전에 미국에선 청문회가 열렸잖아요. 네. 근데 그 자리에서 메타 CEO 주커버그가 집중 포화를 당했다라는 말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때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해서 청문회가 미국 연방 상원법사위원회에서 이제 개최를 해서 열렸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이 정도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SNS가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런 식의 아주 직설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실제로 이러한 피해들이 아동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아느냐. 그래서 실제로 솔루션이나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 정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얘기하느냐라는 얘기를 거기 있는 많은 업체들에게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일 큰 곳이 이제 메타 커뮤니케이션이다 보니까 메타가 이제 특히나 이제 주커버그가 집중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궁금한데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온라인 아동 성착취 관련 청문회였어요. 그래서 주커버그를 포함해서 뭐 틱톡 CEO, 그다음에 X,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트위터의 CEO,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린다 야키리노라고 하는 X CEO가 있고요. 이제 일론 머스크는 CEO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제 스냅이라고 하는 스냅챗이라고 하는 서비스의 CEO라든지 디스코드 CEO도 나왔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4시간 가깝게 청문회를 했는데. 예를 들면 빅테크 기업들이 아까처럼 광고하거나 돈을 엄청 벌잖아요. AI를 통해서도. 네. 근데 정말 서비스에서 검열이나 관리를 그만큼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에 미국 기준이 가지만 아이들이 성착취, 자해, 비현실적인 미,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막 필터를 너무 써가지고 정말 너무 많은 것처럼 일반적이자면 그런 게 미의 기준이 되는. 그렇게 되니까 미국에서는 실제로 10대 여성들이 섭식장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안 먹고 버티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네. 또 집단 괴롭힘 등에 계속 노출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컨텐츠도 문제가 되지만 그런 컨텐츠를 자꾸 노출을 시키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퍼뜨리는 알고리즘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빅테크들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나 이제 일론 머스크, 죄송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커버그에 대한 상당한 이제 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청문회가 시작이 됐더니 스크린에 이제 거기도 화면이 있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 SNS에서 어린이들이 괴롭힘 당하는 장면의 동영상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성폭행범에게 돈을 뜯기고 또 목숨을 끊은 피해자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의 영상이나 내용이 그냥 온라인으로 유포가 되는데 이런 유포가 되는 것들이 이제 없어지거나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소셜미디어 기업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 제품도 만들었지만 그것은 또한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어두운 면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일가를 했었고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의 통계가 또 같이 나왔어요. 이때 미국 실종학대 아동방지센터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에 아동 성학대물 신고가 지난해 사상 최고 3,600만 건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 중에서 페이스북에만 2천만 건이 넘는 성학대문 영상이 이제 네. 신고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주커버그 CEO에게 이제 공화당에 있는 조시아울리라고 하는 의원이 이제 주커버그 CEO를 일어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진을 들고 있는 가족들한테 당신이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피해를 당한 친구들의 사진을 들고 있었을 거잖아요. 당신의 제품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또 좀 인스타그램 같은 역할이 예를 들면은 음란 콘텐츠에서 아동을 보호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메타가 이용자들의 이슈의 한쪽 면만 보게 만들었다. 그리고 플랫폼의 진실을 가리는 킬링 필드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상당히 좀 강도가 센 이런 네. 비난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커버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주커버그는요, 끔찍하다. 여러분들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라고 이제 가족들 향해서 고개를 숙였고요. 네. 그리고 누구도 여러분들의 가족이 겪었던 일들을 겪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다. 앞으로는 여러분 가족이 겪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는 했고요. 네. 하지만 뭐 이 이야기로 끝나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실제 이때 나왔었던 얘기들이 뭐 예를 들면은 비행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잉 알겠지만 보잉 항공기가 실제로 문이 하나 날아가는 이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보잉 항공기 전체가 운항을 중단하고 당국에서 즉각적인 안전 검토를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네. 근데 이제 플랫폼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소셜미디어는 그냥 놔두냐. 이거에 있어서도 좀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고 또 네. 이번에 같이 얘기한 게 심지어 이 메타에서 10대들의 가치를 돈으로 추산했다는 거예요. 그 내부 네, 문서 직원이- 중에. 네, 그 중에 이번에 또 나왔던 게 또 추가적으로 나온 게 네.
10대 이용자들이 만약에 지금부터 이 인스타그램 같은 걸 평생 이용하면 인당 $270 정도를 우리가 벌 수 있다라고 하는 추정치까지 나오니까 네. 아니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돈으로 챙길 생각을 하느냐 이런 네. 얘기도 나왔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제 메타의 그 내부 직원이 2021년 9월에 폭로한 일도 있었죠. 실제 그것 때문에 원래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네. 그런데 실제로 이 2021년 9월에 내부 폭로가 상당히 셌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페이스북이 이름까지 바꿨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때 나왔던 언론의 이야기를 보면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실제로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 있잖아요. 네. 그 회사가 담배 회사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2001년까지는 이름이 이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일부 이제 알트리아라는 그룹 이름으로 바꿨거든요. 2001년에.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가 이제 브랜드가 된 거고 그 전체의 그룹 회사 이름을 알트리아라는 이름 바꿨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담배 유해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니까 회사 이름을 바꾸면서 그 회사의 어떤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네. 그것처럼 결국 페이스북도 이제 이런 위험성들이 노출이 되니까 이런 것들을 좀 타개하고자 이름을 메타로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언론들의 질타가 실제로 그때 있었고요. 예, 그 상황에서 뭐 메타에서는 아니다. 우리가 메타버스를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바꿨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그런 논란들은 지금까지 계속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커버거가 직접 사과를 해서 큰 화제를 일으키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라는 그렇죠. 건 아닐까요?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기능적으로 이번에 뭘 하겠냐라고 얘기했을 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를 들면은 DM이나 쪽지가 이제 오잖아요. 다이렉트 메시지가. 근데 이제 다이렉트 메시지가 오는데 만약에 미성년자들이 본인이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쪽지가 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쪽지가 오는 거를 못 받도록 이제 실제로 이제 기능을 차단하겠다. 그러니까는 뭔가 지금도 이제 실제 인스타그램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 우리가 팔로우를 맺거나 친구를 맺은 사람한테는 쪽지가 오면 바로 뜨는데 네.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번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확인 절차를 거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하는 건 아예 이제 10대들이 자기가 직접 마파를 하거나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쪽지가 오면 노출도 안 시키겠다라면서 이제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말로 이 회사가 미성년자의 정신건강에 대해서 정말 이게 관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요. 네. 뭐 그래서인지 지금 미국에서 41개 주정부가 이미 메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이에요.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미성년자의 정신 건강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거기에서 큰 소송도 걸고 있고 청소년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 그 외에 또 반독점법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소송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런 소송이 이어지는 거에 있어서 법적으로만의 대응이 아니라 좀 근원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IT 전문가시잖아요. 네. SNS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두세 가지. 첫 번째는 이 데이터는 언제든 수집될 수 있고 언제든 노출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어른들이 쓰는 거 중요하지만 어른들이 아이들 사진 올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어디에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이런 게 특정될 수 있는 이미지나 내용들 절대 올리지 말라는 얘기를 좀 꼭 드리거든요. 네. 아이가 귀여우면 아이만 올리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찍으면 배경을 보고 그쵸. 어느 장소인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한 장만 있는 게 아니라 누적되고 제 타임라인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네. 이 아이는 이런 동선을 갖고 있구나. 실제로 그게 이 유괴에 미국에서는 활용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올리면 거의 공공재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올리는 이미지는 네. 거의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공공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올리더라도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생길까를 좀 고민하면서, 심지어 뭐 공개를 안 하는, 그러니까 완전 공개 안 한 거 말고 친구 공개 계정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올리는 데들도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SNS를 쓰는 조금의 행동이 달라질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광고라고 다 믿지 말라. 요즘에는 광고가 가짜 광고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광고들이 이런 계정에 올렸을 때 이 SNS 운영자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보다 그렇게 모니터링을 안 해요. 그래서 가짜 광고인데도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광고에 올라갔다고 신뢰받을 수 있다라고 절대 믿지 마라. 이 얘기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표준국어 대사전의 정보를 계속해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맞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동사로만 써왔던 맞다의 품사를 수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동사 맞다는 기본적으로 문제에 대한 답이 틀리지 아니하다, 말이나 생각 따위가 틀리지 아니하다라는 뜻으로 네 말이 맞아, 이 책은 역사적 사실에 맞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이 사용합니다. 이 예문에서처럼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할 때 서술형은 맞는다처럼 뭐뭐는다라고 쓰고요.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때는 맞는과 같이 는을 씁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정된 내용을 보면 맞다의 품사를 동사와 형용사 모두 인정했습니다. 형용사로 보는 경우 맞다는 문제에 대한 답이 바르다 또는 말이나 생각 따위가 틀림이 없다를 뜻합니다. 그는 자기가 쓴 답이 맞다고 계속 우겼어, 이렇게 사용하는데요. 형용사로 활용할 때 동사와 달리 어미 는이 안 들어가서 그냥 맞다고, 맞다니 등으로 표현합니다. 다만 관용형으로 사용할 때는 동사로만 써서 맞는 내용, 맞는 조건 등과 같이 맞는을 쓴다는 점에 유의해야겠습니다. 또 맞다, 오늘 우리 만나기로 했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쓰는 맞다와 맞아는 어떤 기억이나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을 때 하는 감탄사로 이번에 새롭게 표제어로 추가됐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지금 중부지방은 하늘이 흐립니다. 강원 영동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도 있는데요. 오후까지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에는 1cm 안팎의 눈이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곳에 따라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만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강릉 4도, 대전 5도, 광주 6도, 부산 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을 보이겠지만 밤부터는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오면서 공기가 점차 탁해지겠습니다. 내일은 서울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를 전망이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모레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동안에는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기온은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아서 설 연휴 동안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도, 습도는 67%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인천 위초구 일대에서 약 150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 사기 주범 남모 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사회적 신뢰를 망가뜨린 악질적인 사기 범죄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하자 정부가 전국 수련병원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복지부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적인 진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비상진료체계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늘 보도 전문 채널 YTN의 최대 주주 변경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진그룹이 최대 주주가 되면서 YTN은 민영화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YTN은 보도 전문 채널의 경영권이 민간 기업에 넘어가는 것은 우리 언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경상수지가 8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은행 잠정 통계에 따르면 작년 12월 경상수지는 74억 1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경상수지 흑자는 35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합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어제 인천 현대제철 공장에서 폐기물 처리 수조를 청소하던 작업자 7명이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오전 11시쯤 인천 동구 현대제철 공장 내 폐수 처리 시설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폐기물 처리 외주업체 직원 5분이 쓰러졌습니다. 당시 시설 외부에 있던 작업자가 사람들이 청소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라고 하면서 119에 신고를 했고 이들을 구하려고 직원 2명이 현장에 들어갔다가 이들도 호흡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이 사고로 한 직원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고요. 다른 2 외주업체 직원은 의식 저하로 중태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네. 또 나머지 4분은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면서 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네. 어쩌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요? 직원들이 청소 작업을 하던 중에 특정 가스에 의해 질식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찰이 사고 전 CCTV를 보니까 직원 7분은 작업 전 방독면이 아닌 산업용 마스크와 보호복을 착용을 했는데 이 해당 장비가 공정에 과연 적합했는지 따져볼 방침이라고 합니다. 고용부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하청인 외주업체가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고 사실관계를 조사 중입니다. 참고로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시 경영 책임자를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현대제철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던 거는 2022년 1월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이 4번째가 되는 거고요. 2022년 당진 공장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로 대기업 중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송치된 바가 있었고 지난해에도 12월에 당진 공장에서 또다시 추락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산업 현장에서 이렇게 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끊이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제주에서 현직 해양 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0분쯤 제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제주해양경찰서의 소속 30대 순경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현재 경찰은 직장 문제 때문에 힘들어했다라는 유족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해서 문자랑 메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실제로 비번 날 누구와 통화를 했다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으로 의심되는 내용들이 담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더 깊이 조사한 이후에 경찰은 의심되는 내용이 더 있는지 확인을 해서 관련 내용을 해경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경 측도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게 되면 후속 조치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네. 국군 장병들에게 한돈이라면서 제공됐던 국내산 돼지고기가 외국산 냉동육으로 확인돼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외국산 축산물 282톤을 군남용 돼지갈비 제조업체에 국내산으로 속여 납품한 유통업자 60대 A씨를 구속 송치한 사건인데요. 어떻게 된 일이냐? 광주시 소재 축산물 유통업체 대표인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6개월간 군부대 식품을 조달하는 제조업체 2곳에 외국산 돼지갈비 원물 222톤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서 판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A씨는 두 업체 중 한 곳에는 외국 쇠고기를 59.6톤의 정육을 국내산 정육으로 속여서 판 혐의도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A씨가 취득하게 된 금액만 보면은 13억 원이 넘고요. 네. 13억 원이 넘고 그리고 이 기간 A씨가 속이면서 유통한 양은 우리나라 60만 국군 장병이 4끼니 이상 취식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알고 보니까 과거 관련된 다수 동종 전과가 있었고요. 그래서인지 범행도 수사기관의 요구 자료를 인멸하기도 하고 국내산 이력번호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등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도입된 지 2년이 됐는데 제대로 아는 운전자가 400명 가운데서 1명뿐인 제도가 있다고요? 우회전 시 일시 정지,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2022년에 도입이 됐죠. 네. 하지만 멈춰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또 언제 돌아야 하는지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는 1%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2022년에 도로교통법 개정과 지난해 새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 정지 의무를 지켜야만 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12월에 수도권 시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변경된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해서 운전자의 40%는 나는 알고 있다 응답을 했고요. 모른다라는 비율보다도 한 6.8%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들 인지를 하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기 쉬운데 또 실전에서는 달랐습니다. 법적으로 올바른 우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테스트를 시행을 해보니 그 결과 세부 내용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운전자는 400명 가운데 단 1명에 불과한 겁니다. 네. 따라서 서로 법에 대해서 다른 이해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잘못된 통행 방법으로 우회전을 하고 제대로 된 제도 개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저희가 칠레 대형 산불 소식 전해드렸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2010년 돌이켜 보셨을 때 500명이 숨졌던 대지진 이래 칠레 최악의 참사가 빚어졌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100명이 훌쩍 넘었고요. 역시 100명이 넘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이 실종자는 아마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피해 지역의 위치입니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이고 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 있어서 소방 진입로를 확보하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날씨도 도와주질 않고 있습니다. 칠레는 지금 한여름인데 낮 기온이 35도까지 오르고 있는 폭염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속 60km에 달하는 거센 바람을 타고 불씨가 사방으로 지금 번지고 있어서 진화 작업에는 더욱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보도에 보면 칠레 중남부 지역에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뉴블레주 등으로 이어지면서 7일날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서울 면적의 5배 넘는 땅이 화마에 휩싸였고요. 중남미 이웃 나라들의 지원이 시작된 가운데서 칠레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를 했고 화재 지역 통행 금지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당국도 또 방화 용의자 2명 이상을 체포를 했고 혐의점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일본 도쿄에선 폭설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네요. 이 좀처럼 눈을 보기 어려운 일본 도쿄에 정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도심이 이틀 동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철길 건널목에 멈춰선 자동차를 열차가 그대로 들이받거나 쌓인 눈 때문에 차가 건널목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일본 수도권에 많은 눈이 내렸고 도쿄 도심에는 그제부터 쌓인 눈이 8cm 눈이 쌓였는데 이 때문에 지상 구간을 달리는 일부 전철 노선의 운행도 중단됐고 보행자들이 넘어져서 다친 사례도 속출하면서 현지 부상자가 현재까지 최소 24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하네다 공항에서만 보면은 항공편 30편가량이 결항이 됐습니다. 대학 입학시험 전날 이게 하필 폭설이 내리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을 늦췄고 또 늦는 수험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실을 마련하기까지 합니다. 좀처럼 눈이 내리지 않았던 도쿄에 이례적으로 갑작스럽게 많은 눈이 내리다 보니까 도심도 큰 혼란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 주말부터 캐나다 동부에도 폭설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조금 전에 일본의 폭설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캐나다에도 큰 피해가 있습니다. 네. 대서양 연안에 있는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주에 1m 이상 눈이 쌓였습니다. 관공서와 학교는 문을 닫았고 당국은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습니다. 한 남성이 집 밖에 쌓인 눈을 손으로 파헤치자 주차된 자동차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가정집 앞마당에는 사람 한 명만 가까스로 다닐 수 있는 길을 내고 양옆이 눈으로 장벽을 세운 듯한 모습까지 나타납니다. 지난 주말부터 캐나다 동부 연안에 이례적인 저기압의 영향으로 폭설이 쏟아진 건데요. 한 1m 넘게 쌓인 눈 때문에 도로 곳곳이 막혔고 국제공항에서는 항공편 운항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당국도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이상기온이 부른 이른바 생태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꿀벌 집단 실종 사태로 영향을 주고도 있습니다. 3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피해 전수조사도 쉽지 않아서 생태계와 식량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한국과 요르단의 아시안컵 4강 경기가 있었는데요. 네. 결과가 좀 아쉬웠어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23위 한국은 87위 요르단을 상대로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0대2로 졌습니다. 경기 내내 불안한 모습을 노출한 한국은 후반 8분과 후반 21분에 잇따라 실점하면서 고개를 숙이게 됐는데요. 실점 2개 모두 미드필더에서 공을 뺏긴 뒤 펼쳐진 요르단의 빠른 역습에서 나왔습니다. 이걸로 64년 만에 한국의 아시안컵 정상 탈환 꿈은 물거품이 돼버렸죠.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다라는 비유를 할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매 경기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됐지만 다음 경기에서도 전혀 이게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 이후에 이제 요르단 감독이 경기 후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한국은 좋은 선수들이 많은 팀이었는데 한국은 8강까지 8골이나 내준 약점이 있는 팀이니까 그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다. 그리고 그게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전합니다. 네. 경기 결과도 결과지만 경기 내용이 아쉽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네, 한국은 슈팅 수에서 8개, 17개로 2배 가까이 밀렸습니다. 이중 골문 안으로 향한 유효 슈팅은 한 개도 없었다는 거고요. 참고로 2007년 대회 이후 한국의 아시안컵 단일 경기 최소 슈팅과 유효 슈팅 기록입니다. 점유율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볼 점유율은 무려 69.6%를 기록을 하긴 했지만 요르단의 이 효율적인 축구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네. 한국이 아시안컵에서 대패를 당한 것도 오랜만이죠. 2000년 대회부터 2019년 대회까지 우승 도전이 무산됐을 때 경기 결과는 그래도 한 골차 패배 혹은 승부차기 패배였는데 결과는 그래도 결과이지만 그래도 그 현장에서 최선을 다했을 우리 선수분들의 노력에도 박수를 보내드리곤 싶습니다. 네.
앞서 두 경기에서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 그쵸.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드라마였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인데요. 최근 중고 거래를 하다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받았다는 취준생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고시텔에 살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이제 꾸역꾸역 생계를 유지하던 A 씨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신발이 찢어졌습니다. 이럴 때 항상 또 하필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데 당장 다음날 아침 면접을 앞두고 있던 겁니다. 신발이 필요했던 A 씨는 급하게 중고 거래로 들어가서 직거래가 가능한 신발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그 안에서 마음에 드는 신발을 찾았는데 거래 장소를 보니까 도보로 보니까 1시간이 넘는 거리인 겁니다. 네. 여기는 뭐 서울처럼 버스가 새벽까지 다니는 곳이 아니라서 막차도 빨리 끊깁니다. 신발이 25,000원이라서 택시를 타고 가기에는 돈이 너무 아깝고 결국 고민 끝에 이 1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걸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거래 장소에서 만난 판매자는 이 덜덜 떨고 있는 A 씨를 보고 어떻게 여기까지 걸어왔냐 놀라면서 그 사연을 듣고는 추위에 떨고 있는 A 씨를 차에 직접 태워서 집 근처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A 씨가 감사한 마음에 25,000원이 아닌 3만 원을 입금하자 왜 더 입금을 했냐면서 현금 5,000원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A 씨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라고 하면서 판매자님이 너무 좋은 분이셔서 이 신발을 신으면 항상 좋은 일만 생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거래 후기를 남겼고 이게 온라인에서 따뜻한 후기로 남기게 됐는데 가장 힘들 때 누군가 이렇게 주는 따뜻한 온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또 큰 용기와 힘을 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되세요.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이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효신입니다. 네,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면서 정부가 결국 칼을 빼들었는데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사실 임금 체불이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노동부에서 공정과 상식의 직장 문화 정착이라는 슬로건 아래서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생존을 위협하는 임금 체불, 그다음에 공정가치로 해설하는 차별과 모성보호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건강권 해치는 장시간 근로 및 부당노동에 근절해서 근로자들이 노동가치 존중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거든요. 특히 고의 상습적인 체불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책임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나 고의 다수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범정부적으로 각 부서와 유관해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그 작년 말부터 시행된 게 있는데요. 재직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임금 체불 당해도 결국 그냥 묵묵히 그냥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을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익명 제보 통해서 이번에 기획 감독에 들어갔다고 해요. 이제 그거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근로감독 실시했을 때만 반짝하고 그다음에는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번에 재감독이라는 감독을 신설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언급하고 나선 건 그만큼 또 임금 체불이 심각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인 거예요? 사실 놀라실 것 같아요. 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요. 네. 2023년도에 임금 체불액이 1조 7,800억 정도 됩니다. 네. 이거는 2022년도 대비 약 32.5% 급증한 건데요. 역대 최대 금액이라고 피해 근로자는 약 27만 5,400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체불액이 높아진 건 아니나 다를까 건설업 경기가 부진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이제 체불이 많이 발생했는데 결국 4천억 원대다. 여기서 무려 49%나 넘게 급증했다라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 보면 어떤가요? 실제로 임금체불 문제로 이렇게 노무사 사무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체불액에 자꾸 상담이 없어야 되는데요. 사회적으로 보면요. 근데 네. 꾸준하게 상담이 있게 돼요. 이렇게 아까도 이 임금 체불의 유형들은 다양한데요. 그냥 월급을 아예 받지 못하는 단순 체불부터 연장 근무였지만 받지 못하는 수당, 그다음에 최저임금 위반 문제, 그다음에 주휴 수당을 안 주시는 문제, 이런 다양하게 체불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여전히
아직까지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석 코너에서 임금 체불에 관해 이야기 나눌 예정입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또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노무사님, 임금 체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뭐 노동계에서는 왜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 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반의사 불벌죄라는 게 원래 근로기준법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2005년도에 그냥 우리 처벌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업주들한테 합의 의사를 빨리 유도해내기 위해서 도입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부작용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임금 체불이 당했으면 당연히 그 금액을 고스란히 주고 법에서는 그 지연이자의 20%까지 얹어서 주도록 돼 있는데요. 네. 이 지연이자는 물론 고사하고요. 임금 체불 당한 금액 이거 빨리 받고 싶으면 그 사건을 취하해달라고 해서 그냥 이 피해 근로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기가 빨리 돈이 필요하니까 다들 네. 그냥 빨리 받기 위해서 취하하고 받는 합의에 이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보다는 원래는 이제 소액에 대해서 체불에 대해서는 정말 간이하게 빨리 받을 수 있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네. 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하고 사업주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최대 1,00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잘 생각해 보긴 네. 해야겠네요. 앞서 체불을 당했을 때 간이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서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말 그대로 대신 지급해 주는 거예요. 대지급금이니까 어디서 국가에서 이게 사실 이제 그 한도액이 있는데요. 그 임금 체불액이 전체는 아니고 최우선 변제금의 한입니다. 이 최우선 변제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에서 체불액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 간이 대지급금은 최대 1,000만 원인데 월급이나 퇴직금 중에 하나는 700만 원, 다른 하나는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요. 주 40시간 기준으로 최저급여의 110%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고 퇴직 근로자는 1년 이내에 노동청에 체불 신고를 해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만 하시면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되게 신속하고 간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임금 체불의 경우 시간을 좀 지체할수록 근로자에게는 불리해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받아야 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청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빨리 하셔야지 다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첫 번째.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것부터가 문제거든요. 네. 이 최우선 변제금은 이 사업장에서 다른 빚 그러니까 채무보다 제일 우선하는 1순위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순위로 최우선 변제금을 받고 나면 나머지 체불액은 4순위로 밀려요. 네. 그러니까 체불액이 많이 쌓이기 전에 빨리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또 임금 체불의 경우 1년 넘게 장기적으로 이뤄지는 사례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넘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대지급금도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까 간이 대지급금은 1,000만 원까지고요. 네. 이 도산 대지급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대지급금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회사가 회생 개시 결정에 들어갔거나 파산 선고를 받았거나 아니면 정말 사실상 거의 폐업에 이르를 정도로 사업이 운영이 더 이상 안 될 때 네. 이때 노동부에서 도산 사실 인정을 해줘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금액은 최대 월 220만 원부터 최대 350만 원까지 돼 있어서 최우선 변제금 중에 아마 1,000만 원보다는 좀 더 나머지 금액을 받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는 게요. 노동자들 입장에선 월급이 어느 정도 밀렸을 때 이걸 임금 체불로 봐야 할까 고민이 좀 될 것 같은데요. 네, 법에서는 이 임금의 4대 지급 원칙을 정해놓고 있어요. 정기불, 전액불, 동아불, 직접불이라는데요. 네. 사실 이제
그 재직 중이라고 하면 정기별 정기적으로 지금 못 받았어 월급날 이후에 안 들어왔으면 체불이 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연장 근무했거나 휴일 근무하고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거 못 받으면 전액불 원칙에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또 퇴사한 경우에는 다른 지급 기일의 연장 합의가 없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말을 드리는 거는 퇴사하고 나서 임금 체불이 있다고 해서 노동청에 바로 가서 신고하시면 안 되고 14일을 일단 기다려 주셔야 돼요. 15일째 되는 날 가서 신고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 14일은 일단 기다려야 네, 기다려 되는 주셔야 거군요. 돼요. 네. 네, 퇴사를 한 경우에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의뢰 월급날까지 기다렸는데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었다면 이것도 체불이 되는 거군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적으로는 체불이 되는 거죠. 근데 네.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퇴사하면 중도 퇴사하게 되면 다음 달 월급날에 당연히 받으시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에서 14일 이내에 은행에다가 이분이 퇴사했으니까 다른 퇴직금 그 금액을 계산해서 집어넣더라도 어떤 돌발적인 상황에서 은행에서 또 일정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물론 사직서를 받을 때 이 지급 기일의 연장 합의에 대한 동의를 받게 되는데요. 이제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사직서 안 내고 그 들어가는 경우에서도 무리하게 14일 이내에 지급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뭐 사업이 정말 망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시라면은 그냥 믿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맞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휴일에 일하거나 연장 혹은 야근 근무를 했지만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이것도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제 임금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가 돼서 이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한 계산법을 급여 명세서에 명시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임금 명세서 교부를 안 하시는 데도 있고 이 계산 내역을 잘 안 지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휴일에 일하거나 휴일 8시간 이내에 일하거나 연장 근무 자기가 일하는 시간 외에 다시 더 근무를 했다고 하면 네. 이 통상 시급 곱하기 추가 근무 시간 곱하기 1.5배 해서 받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이 통상 시급에 구하시는 게 이제 되게 헷갈리셔 하시는데요. 맞아요. 네. 만약에 월급이 209만 원이라고 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일하시는 분은 209시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통상 시급 10,000원 곱하기 추가 근무 시간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통상시급 10,000원을 계산하는 방법도 좀 더 자세히 다시 알려주세요. 이거 제가 다른 데 가면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는 정말 뭐 이해의 영역이 아니고요. 암기의 영역이에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네. 209시간, 주 40시간 기준 209시간인데요. 주 40시간 기준인 네, 거죠. 월 총 유급 인정 시간이 209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는 1일 8시간 곱하기 5일 근무하면 주 40시간이 나오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특이하게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그다음에 주 만근하면 네. 최대 8시간까지 주휴수당을 더 줘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더라도 40시간 분이 아니고 48시간 분을 받아가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48시간에 곱하기 4.345주를 곱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건 역시나 4주도 있고 5주도 있기 때문에 이 평균 주수를 곱해 주는 겁니다. 아, 네. 네. 외우셔야 됩니다. 네,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며칠 후면 또 설 명절이잖아요. 네. 오는 12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돼 있는데요. 네. 이날 쉬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네. 해야 할까요? 이거는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수당 계산 좀 하셔서 사업주한테 첫 번째로 요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그것도 안 되면 노동청에 이제 신고하는 형식으로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 대체 공휴일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 휴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휴일 수당으로 계산해서 주셔야 되는데 이게 대체 공휴일, 임시 공휴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적용이 안 되시는 경우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역시나 공휴일, 유급 휴일로 적용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꼼꼼히 잘 챙겨야겠네요. 네. 네, 다시 임금체불 문제로 돌아가서요. 프리랜서 혹은 특수고용직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네. 이런 분들은 체불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민사소송으로밖에 해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근로기준법에 적용 다른 노동자 보호 관련 법령은 이 근로자여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종속성 위주로 따지다 보니까 이 프리랜서들은 종속성이 약하다고 보고 시당초 이 노동법의 보호를 제외해놨거든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너무 이 사회적으로 고용이 불안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실 고용보험은 적용이 되어오고 그러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임금 체불에 대한 해소를 하려면 첫 번째 노동청에 신고해서 그 근로자성을 인정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인정받지 못하면 별도로 민사소송 통해서
받으셔야 되는 번거로운 것들이 아직 그렇군요. 남아 있습니다. 네. 또 지금까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이제 임금 체불 문제를 살펴봤는데요. 네. 반대로 불가피한 이유로 임금을 주지 못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이제 그 국가에서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라는 걸 마련해 두고 있어요. 그 6개월 이상 사업을 해온 모든 사업장에서 그 사업주당 1억 5천만까지 융자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융자의 상환 기간은 최대 2년 거치 최대 4년 분할 상환까지 되니까 네.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장의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함께 들어볼게요. 강정림 님이 월급쟁이들에게 딱 맞는 노래네요. 월급은 통장을 스칠 뿐. 네, 저도 들으면서 공감했어요. 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 상담해 볼게요. 0764님, 노무사님, 얼마 전 이직한 딸 아이가 3년간 근무한 전 직장에서 5개월치 체불 임금이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못 받았고요. 사업주가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서 딸아이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을 위한 법률 지원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노동부에서 그 업무 위탁을 줘서 공인노무사에서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 만 26세의 청년들까지는 이런 임금 체불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조력을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걸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나이 제한이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 어려우시다고 하면요. 이 서울시에서나 이런 각 시도 광역 지자체에서는 이 노동법률 지원센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네.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무료로 이런 법적인 그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무료로 조력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알아보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5개월치 체불 임금 밀렸다고 하시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최우선 변제금만 남겨놓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어쨌든 2개월치를 먼저 달라고 해서 먼저 네. 받으신 다음에요. 3개월치, 3년치 최우선 변제금 가지고 다른 대지급금 제도나 이런 거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39님, 임금을 반년 가까이 못 받았는데요. 사장님 사정이 너무 빤해서 독촉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작은 회사라서 공식적으로 대응하려면 사직을 감수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사장님이 명절이니까 6개월 월급 다 못 주고 일단 1, 2개월만 급히 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분적으로 받아도 나중에 문제될 일이 없을까요? 하셨어요. 네, 이런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저도 뭐 처음에 할 때는 뭐 왜 이렇게 계속 다니시지 뭐 그런 얘기했는데 이 정이라는 게 있어서 계속 일을 해주고 계실 것 같아요. 또 작은 회사는 매일 네. 얼굴 보다 보면 정이 더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하셔야 되는 거는 일단은 체불이 있다는 것을 승인받는 것과 두 번째는 먼저 선입 선출 개념에서 먼저 밀린 것을 먼저 받는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 작은 사업장이지만 어떤 문서를 통해서 이 체불의 횟수들을 개월수들을 기재하고요. 네. 이 지급받은 날들을 옆에다가 기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최종 3년분이나 3개월분의 임금을 최대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냥 통장으로 지급해 주시다는 것만 받다 보니까 네. 이런 경우는 결국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어디에 해당될까가 되게 애매한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승인 그러니까 또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 승인 받으면 되니까 네. 여기에서 항상 언제 밀린 거 언제 얼마 받았다. 요렇게 체크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본인 스스로 적어서 사장님 사인해 주세요 하시면 되니까. 네. 아니면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셔도 되고요. 네. 3570님, 8개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대표는 외제차로 바꾸는 등 여유가 있어 보여서 퇴사를 무릅쓰고 항의했거든요. 그런데 신고해라. 자기는 노동청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끝나고 돈은 받지 못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표 말이 맞았던 게 해결됐는데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원래 노동청 체불 해결이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하셨어요. 네, 이 근로감독관은 이제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무리하게 수사를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우선은 신고가 접수되면 사업주에게 이제 출석 통지서를 보내는데요. 이 출석 통지서를 무시하고 계속
뭐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또 그 조사에 들어가서 이 체불에 대해서 자꾸 애매모호하게 얘기하거나 확실치 않은 영역으로 몰아가는 경향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감독관의 입장에서는 그걸 확인해야 되니까 그 자료를 기다린다거나 아니면 좀 더 조사할 시간들이 기다린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데 휘말려서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장 기간 걸린 것 같고요. 되게 빨리 해결되는 건 또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네. 임금체불 노동자들이 알아야 할 점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과학 아직도 어렵게만 느끼시나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설은 2월 10일입니다. 이렇게 설 명절은 매년 날짜가 바뀌지만 왜 그런 건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문제를 풀어주신다고요. 네, 설 명절 뭐 음력 1월 1일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네. 왜 음력을 쓸까? 매년 바뀌는데 불편하게 이렇게 이 이유를 아시는 분들은 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겠다. 네. 지금 시대에 사실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 있잖아요. 또 오늘은 왜 음력을 쓰는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볼 거고요. 1년 하절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절기로 나누는 이유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사실 계절을 알려주는 거는 우리가 24절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익숙한데도 어떻게 보면 잘 모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한번 다뤄볼 건데 얼마 전에 2월 4일이 입춘이었어요. 네. 그래서 봄에 초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24절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퀴즈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8월 21일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8월 21일이요? 뭐 대단한 날인가요? 누군가의 생일입니다. 몰라요. 저는 대단한 사람의 생일인 건 모르겠고 제 생일은 맞아요. 그러시군요. 저는 이제 1821년 김대건 신부님 생신을 네. 생각하게 됐고 우리 이제 수학계에서 유명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시의 코시의 생일이라고도 생각을 했었고 또 조독배 선생님의 생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농담이고요. 사실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네. 우리 진행자님의 전주리 아나운서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이걸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생일 혹시 챙기십니까? 그렇죠. 챙기긴 챙기죠. 네. 왜 챙길까요? 요게 사실 궁금한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궁금했어요. 생일을 왜 챙길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챙길 거예요. 그 네. 마음은 알겠는데 작년 23년 8월 21일이랑 네. 올해 24년 8월 21일에 무슨 공통점이 있길래 우리가 딱 그날을 챙길까요?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축하하는 거겠죠? 네. 그렇죠. 태어난 걸 축하할 때 왜 하필이면 그날일 거냐? 왜 날짜가 같은 날 그걸 하게 되느냐? 네. 날짜가 같으니까요. 8월 21일이니까요 라고 하는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 네. 근본적인 질문이 이겁니다. 그럼 왜 1년이 365일이어서 왜 365일이 지나면 같은 날짜가 되고 네. 우린 그 날짜를 챙기는가가 질문인 거예요. 왜 1년이 365일일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냥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이라서 이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게 정확한 거죠. 네네. 그래서 날짜, 월일이 같으면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이 바라볼 때 지구가 딱 그 위치에 있게 돼요. 네. 그럼 생각해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게 1년인 거고 그걸 계산을 해보게 되면 365일인 건데 네. 작년 8월 21일 즈음에 태양 기준으로 지구가 딱 있던 위치가 있었어요. 네. 그럼 올해 8월 21일이 되면 또 지구가 태양 기준으로 한 그쯤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생일 축하한다고 하고 주변에서 네. 이제 사랑을 보여주게 되죠. 근데 이게 좀 과학적인 관점으로 보면 헷갈리긴 헷갈려요. 태양 기준으로 지구가 그 위치에 있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길래 그걸 축하할까? 네. 그리고 태양도 사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주 그쵸. 공간 전체에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하면 너무 차갑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어쨌든 지금 말한 이 부분이 뭐냐면 양력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어디 있는가 날짜를 만들어낸 것이 그 양력 인 건데 우리는 양력 말고 설, 추석 네. 이런 것들은 다른 달력을 세게 되죠. 그러니까요. 설, 추석 모두 음력으로 세는 거잖아요. 근데 음력은
어떻게 만든 걸까요? 달을 보고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음력을 가지고 네. 뭐 정월 초하루가 어떻게 되고 대보름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달을 보면 딱 보여요. 달이 차고 지는 것을 보다 보면 네. 한 15일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되네? 또 15일 정도 지나니까 뭐 보름이 됐다가 금음이 됐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옛날부터 달을 보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름이 2번 지났다. 달이 생겼다가 없어진 것이 한 3번 정도 지났다. 이걸 가지고 뭔가 약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규칙적인 달이 차고 이지러지는 게 하필이면요. 30일이면 좋은데 29.5일입니다. 그래서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부터 다른 보름까지가 29.5일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날짜 계산을 하긴 하되 한 번은 한 달을 29일로 그 다음 달은 30일로 이렇게 하면 평균적으로는 29.5일이 딱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현대에도 이제 와서 달이 무슨 의미가 있냐 싶을 수 있는데 현대에도 달을 가지고 하는 음력이 유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업하는 분들. 그분들 입장에서 물때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조수간만이 왔다 갔다 하는 밀물과 썰물 물때는요. 태양이 영향을 주는 것보다 달이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보름 그 즈음이 되게 되면 이 간만의 차가 되게 높아지는 거고 네. 이게 나중에 금음달 정도 되면 좀 금음달도 큽니다. 네. 네, 한 반달 정도 됐을 때 상현달 하열달 정도 됐을 때 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달의 위치에 영향을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달이 있으면요. 별을 못 봐요. 별빛의 달이 너무 관찰이 밝아서 맞아요. 안 보이잖아요. 정말 보름이 너무 휘황찬란해서 가끔 보면 눈이 시리게 밝을 때도 있고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이 있으면 굉장히 그분은 행운인 것 같아요. 달의 그림자가 선명하게 나타나요. 보름은 엄청나게 밝거든요. 네. 그래서 천체 관측을 하는 분들도 사실 달의 형태가 어떤지 이런 위상 변화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달 평균이 29.5일이 되도록 하면 날짜를 보고 뭐 달의 형태를 예측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날짜와는 맞지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달을 기준으로 이게 한 달을 만들어 놓게 되면 오차가 조금씩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처음엔 괜찮아요. 근데 뭐 몇 달 정도 지나다가 10년이 지나고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아예 여름이랑 겨울이 바뀌어 버립니다. 8월 달이 겨울이 되고 1월 달이 여름이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번씩 누적된 오차를 줄여주는 게 필요해요. 이걸 윤달이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가 네. 알고 있는 그 윤년과 좀 다른 개념인데 양력도 마찬가지죠. 지구와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게 365일이라고 했지만 정확히는 그게 아니고 360.24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정도 되면 하루가 더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00년, 200년, 300년 지나게 되면 계속 누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2월 달에 하루를 더 넣어주는 겁니다. 그때가 생일이면 이제 4년에 한 번씩밖에 생일 파티를 못하는 게 되는 건데 네. 음력의 경우에는 오차가 좀 커요. 1년 12달을 해봤자 354일입니다. 365일이 되어야 되는데 354일밖에 안 되니까 1년에 11일씩 계속 누적이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2, 3년에 한 번씩 윤달이 들어가요. 그리고 윤달은 아예 윤달이 있는 해는요. 네. 1년이 12개월이 아니고 13개월입니다. 한 달이 통째로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윤년이라면 올해처럼 2월 29일이 있는 해를 말하는 걸 텐데요. 네. 근데 왜 4년에 한 번 하루를 늘리는 게 하필 2월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전통이에요. 뒤도 나오겠지만 이건 모두 약속이거든요. 네. 그런데 1년의 시작을 언제로 볼 거냐. 겨울인 것 같아요? 봄인 것 같아요? 겨울과 봄 사이? 봄 사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1년의 시작을 봄으로 보게 되면 네. 3월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을 기준으로 카운트를 하는 건데 네. 로마의 경우는 이렇게 했다고 해요. 원래부터 3월부터 31일, 30일, 31일, 30일 이렇게 3월은 31일까지, 4월은 30일까지, 5월은 31일까지 이렇게 쭉 카운트를 한 거예요. 그런데 365일을 맞추려면 2월 달이 되면 하루가 모자릅니다. 네. 그래서 30일을 못하고 29일을 만들었었어요. 2월은 모자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8월에 태어났거든요. 아니 내 생일이 왜 30일까지밖에 없어. 나도 31일까지 있었으면 좋겠어 해갖고 하루를 늘려버립니다. 네. 그러면 이제 2월 달이 2월에서 29일밖에 없었던 거 하루를 빼갖고 와서 네. 거기가 이제 28일이 돼버린 거죠. 여긴 모자는 마지막은 항상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마지막은 좀 손해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그럼 흔히 말하는 24절기, 뭐 입춘이나 춘분, 하지, 동지 이런 것들도 전부 음력인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핵심 중에 네. 하나인데 이거는 아닙니다.
하지는 우리가 배우기로 1년 중에 낮이 가장 긴 때가 하지고요. 네. 동지는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이잖아요. 네. 이건 달을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해가 길고 낮이 길고 밤이 길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양력이어야 됩니다. 태양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하지는 보통 6월 21일, 22일 이 중에 하나고요. 동지도 21일, 12월 21일, 12월 22일 이때입니다. 춘분과 추분도 보통 보면 3월 20일, 9월 22일 이렇게 되거든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양력 기준으로 봤을 때 날짜가 고정돼 있네? 이건 양력인 거예요. 근데 이상하다. 24절기는 전통적인 건데 왜 양력일까 네. 싶기도 하잖아요. 네. 농사 지을 때는 무조건 이렇게 태양력, 양력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도 씨를 뿌리는 날, 추수하는 날 이런 날짜가 자칫하면 하루 이틀 때문에 농사가 망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음력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이 편차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력이 정확히 말하자면요. 태음태양력이라고 해서 음력을 기준으로 하되 태양을 기준으로 한 24절기를 집어넣어서 네. 계산을 해준 거예요. 너희들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어린 백성들을 말합니다. 백성들은 음력을 세고 있었으니까 음력 달력을 배포를 하되 네. 농사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마다 우리가 24절기를 계산해서 넣어줄게 하는 달력을 매년 배포를 하게 됩니다. 그게 태음태양력이 되는 거고요. 사실 24절기의 하나인 예를 들어보면 망종이 있어요. 까끄러기 씨 뿌리기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날은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날의 기준인 거예요. 양력으로는 6월 5일, 6월 6일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음력 달력에서는 씨를 언제 뿌려라고 하면 음력 몇 월 며칠이라고 하면 매번 달라져요. 그렇죠. 한 달씩 달라지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는 음력 날짜를 보고 하는 게 아니고 24절기를 보고 해야 되니까 그 왕이 내려주는 달력을 보면 실제로 날짜는 매번 달라져 있지만 그 망종 날짜가 적혀 있는 겁니다. 이때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한 5일 전에 하던가 5일 후에 하던가 이런 식으로 개념에 따라서 그리고 그 노하우에 따라서 이걸 좀 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4절기가 표시되어 있는 달력은 굉장히 옛날부터 써온 거고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부터 양력을 쓴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양력이라는 개념을 알고 썼던 건지 궁금해지네요. 굉장히 우리 조상들의 천문관측 수준이요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첨성대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양력을 계산하려면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움직임을 정밀하게 그 각도를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못했을 리가 없어요. 이걸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우리 한국사 전체를 통틀어서 최초로 나오는 우리나라 고유한 역법은 세종대왕 시기에 나오는 칠정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양력을 몰랐기 때문인 게 아니고요. 중국의 역서 달력을 매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칠정산은 이름이 특이한데 칠정이 뭐냐면요. 해, 달,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행성들과 주요한 해와 달을 칠정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달력을 계산을 해서 만들려면 하늘을 관측을 해야 되잖아요. 네. 왜 우리가 중국 달력을 받아왔느냐. 이게 해답입니다. 하늘을 매번 보고 하늘을 기록하고 때를 보고 이런 것들은 천자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이 동아시아 전체에 깔려있는 사상이었어요. 이건 천자만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뭐 이 사대주의 이걸 떠나서 사실 동아시아의 문화가 그러했다고 한다면 네. 어떤 나라가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고 만들 거야라고 하는 거는 마치 도량형을 통일 다 해놨는데 우리는 화폐 다른 거 쓰겠습니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고 우리 이제 미터법 쓰지 않겠습니다 하는 건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왔다라는 거고요. 못해서 받아온 게 아니었던 거군요. 이걸 하는 거 추진하는 것 자체를 들키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까 걱정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중국을 기준으로 역법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나라의 위도 경도랑 좀 안 맞아요. 그래서 정확도가 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칠정산을 만들었는데 칠정산은 한반도에 맞게 만들었고 관측을 아주 정밀하게 했고 일식과 월식을 계산하는데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다고요. 아라비아 역법이 그때 들어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칠정산에서 1년을 365.24251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고 한 달은 29.53059331 이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쓰는 역법이랑 비교해도 수점 6자리까지 맞을 정도로 네. 아주 정밀한 역법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역법을 통해서 달력을 만든 건데 달력의 정확도가 높았다면
여러 면에서 훨씬 더 편리해졌겠어요. 그렇긴 한데 이 부분도 우리의 틀을 깨는 거라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해 볼 만한 건데 정확도가 높으면 뭐가 편리한가를 이제 여쭤볼 수 있어요. 네. 일식과 월식을 바르게 예측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칠정산 편찬 이전에는 세종 4년에 일식이 있었는데 예고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15분 있다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일식을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는 거는 하늘의 뜻을 봐야 되는 임금님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측하던 그 서운관 관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지만 네. 우리 같은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 이게 중요한가는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역법은요.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약속. 모두가 하나를 하기로 결정을 하면 그걸 따라가면 됩니다. 네. 그럼 일상생활에도 불편함은 없어요. 주기가 잘 맞기만 하면 오차를 보정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울을 기준으로 한 달력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농사 지을 때는 전라도 지방과 함경도 지방에서 같은 날 파종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죠. 그렇죠. 기후나. 그러니까 이 기준이 어디냐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이 사실 태음태양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청나라 때의 달력인 시헌력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시헌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서 아마 놀라실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이 시헌력에서는 당시 서양에서의 선교사가 와서 연구를 좀 했었던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지구가 태양 궤도를 도는데 원궤도가 아니고 타원을 돌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날짜 태양의 고도 변화가 속도가 달라져요. 네. 이 부분까지 다 집어넣어 놓은 것이 시헌력이고 그래서 오히려 당대 우리 조선에서는 시헌력을 처음 받아들일 때 아니 왜 24절기의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냐. 왜 여름과 겨울의 간격이 좀 다르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도입하는데 오히려 당시에 최신 기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도입하는데 좀 망설일 정도의 이야기가 있었던 아주 정확한 달력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 음력 계산, 시헌력 계산을 보면서 너무 옛날 거야. 굉장히 뭐 과학을 모르던 시대의 달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사실은 그러하진 않다라는 거죠. 정말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을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는 달력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사실 양력은 이미 알고 있었었고 네. 그래서 양력을 가지고 와서 이제 고종황제 이후로는 우리가 양력을 쓰겠다라고 해서 그레고리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음력을 세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헌력을 지금도 한문천군연구원에서 계속적으로 내년이 되면 매년마다 이제 음력으로 어떻게 날짜가 된다는 걸 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질문 나올 수 있어요. 아니 그렇게 시헌력이 좋다면 네. 정확도가 높다면 왜 설이 항상 변하느냐 이게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거는 일종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네. 어떤 약속이 돼 있냐면 음력에서는요. 11월이 동짓달이거든요. 이게 이 동짓날을 11월에 넣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동지는 12월 22일이거든요. 네. 근데 음력에선 그걸 11월로 하도록 약속이 돼 있고 그 규칙을 우리가 존중해 주다 보니까 네. 항상 그렇게 양력과 음력을 봤을 때 한 달 정도의 차이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정확도가 높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냐? 네. 날짜가 태양력과 우리가 알고 있는 양력과 음력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네. 태양을 기준으로 했었던 그 동짓날이 음력 달력 안에서 정확히 언제인지를 확실하게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매년 날짜가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네. 정확히 언제냐 음력 몇 월 며칠이 동지인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네. 이건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동지에 팥죽을 먹는 전통이 있잖아요. 네. 1년 중에 가장 음기가 강한 날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혹시 뭐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 있어요? 사실 이제 음기가 강하다는 네.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그쵸, 네. 이제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저 네. 어렸을 때 되게 무서운 귀신 얘기들 막 공포 얘기들 좋아했었는데 네. 그때 항상 밤 12시가 되면 뭐가 나타났어요. 자정이 되면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어두운 시간이다 생각을 했잖아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 동지가 되면 밤이 제일 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음기가 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 뭘 먹어야 되냐면 생명력이 가득한 거. 태양을 상징하는 거. 그게 뭐냐면 생명력의 상징은 피. 붉은 거. 태양도 붉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인 팥죽을 먹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네. 또 이때를 기점으로는 오히려 낮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주제로 돌아가서요. 시간대를 나누는 건 정확도보다는 어쨌든 사회적 약속을 중시한 결정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은데도 불구하고 시차가 없어요. 표준시를 써요. 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국 서쪽에서는요. 오전 10시에
해가 뜨고요. 해가 지는 시간이 밤 10시인 겁니다. 그럼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냐?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 오전 10시 해 뜬다고 하면서 항상 그 10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는 어디 기준이다? 베이징 기준이다라는 걸 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준화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거든요. 사실 그래서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가 높이 뜨는 중천으로 뜨는 남중하는 시간이 언제냐면요. 12시 반이에요. 12시가 아닙니다. 네. 우리의 시 자체는 사실 우리 서울이 위치한 지역보다 훨씬 더 동쪽을 기준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불편함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그걸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약속을 잘 지키면 표준화는 된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안에는 시간대를 나누는 과학적인 내용이 있긴 한데 그것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다뤄보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왜 서울 날짜는 매년 달라지는지 또 24절기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